반갑습니다. 실전문제연구단장 강현욱입니다. 지난 8월이었죠, 저희가 여수에서 진행했던 1차 R&D 역량 강화 교육은 우리가 이제 산학협력단과 이제 협의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 진행을 했었었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수요 조사를 맞추어서 또 우리 전남대학교 우리 실전문제연구단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유용한 형태의 강의를 제공하고자 총 3시간으로 1시간 반씩 먼저 우리 연구자를 위한 스피치에 대한 강의가 먼저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2시 반부터는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파이썬을 이용한 텐서플로우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우리가 1시부터 약 한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강의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질문 같은 걸 많이 남겨주시면 아마 보시고 또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 모시는 분은요 굉장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바쁘신데도 시간 내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멀리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민지 대표님이신데요. 우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하시고 전에 이제 MBC에서 아나운서 활동을 꽤 오래 길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홍보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현재 김민지 스토리 앤 스피치의 대표이신 김민지 대표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김민지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해온 내용을 함께 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아나운서와 그리고 PD를 겸했었고요. 또 금융감독원 공보실이라고 하는 대변인실에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외부적인 발표나 뭐 중요한 이런 브리핑 할 때 제가 하기도 하고 혹은 회사 내부 분들을 직접 코칭하거나 컨설팅 해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다양한 기업과 또 스타트업의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 혹은 투자 유치를 위한 피칭이 있을 때 직접 도와드리면서 성과를 내는 과정을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무래도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발표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설득력이 있고 전달력이 좋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쉽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발표를 위한 마인드셋 부분이랑 스토리와 스피치에 대한 책을 썼었는데요. 이러한 내용도 오늘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발표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단계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청중의 관점에서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발표를 준비할 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발표도 준비를 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 발표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또 이 발표를 들으러 이 현장에 왜 올까에 대해서 청중의 관점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내 발표의 청중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이 발표를 들으면서 검증하고 싶어 하는 것,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크하셔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가장 쉽게 시작하는 방법은 Q&A를 한번 먼저 준비해 보시고 그 내용을 발표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발표를 듣는 분들이 내 발표 주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무엇일까? 퀘스천을 먼저 쭉 뽑아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 후에 재구성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4가지는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하시고 발표를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왜 들으러 올까? 그리고 2번째는 무엇이 궁금할까? 무엇을 확인하고 싶을까? 3번째는 how. 그럼 이분들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할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재미있고 쉽게 전해야 할지 아니면 더 공식적으로 신뢰감 있게 전해야 할지 그 청중에 맞추어서 전달하는 방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how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where인데 이 연구 발표를 주최하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서도 여러분의 발표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4가지는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면은 결국 컨셉과 톤 앤 매너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중요하게 잡고 가는 게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이공계 관련 발표라고 할지라도 이 주최 측이 어떤 연구재단인지 혹은 기업인지 정부 부처인지에 따라서도 그 발표의 컨셉이 달라지고 또 톤 혹은 이런 전달 방식이라고 하는 매너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중점적으로 배울 스토리, 스피치, 이미지, 쇼맨십 관련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진행하는 발표자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들여다보면은 결국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전할 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떠한 인상을 받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스토리와 스피치,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시너지를 낼 때 여러분들의 발표가 더 잘 전달이 되고 호감을 줄 수 있거나 신뢰를 줄 수 있거나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한번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실제로 미국에서 메라비언 법칙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떠한 인상을 얻고 호감을 가질지 반감을 가질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지 신뢰할지 신뢰하지 않을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지을 때 세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죠. 우리가 사실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발표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놀랍게도 말의 내용, 여러분이 전하시는 내용은 7%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7%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인데요. 이 본질을 상대방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본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각적인 부분, 바로 이미지적인 부분과 청각적인 부분, 스피치적인 부분이 93%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게 연구하신 연구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스토리는 꽉 차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이미지가 신뢰할 수 없는 뭔가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나 아니면 발음이나 이런 전달력에 있어서 조금 웅얼웅얼거리거나 소리가 잘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먹는 소리가 나거나 이렇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 이 내용을 믿어도 될까라는 상대방의 그런 인상을 받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렵게 연구하신 내용을 발표할 때 있어서 이런 스피치와 이미지 부분도 꼭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 오늘 이 부분 위주로 여러분에게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발표를 준비할 때 저희가 스토리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저희가 7%에 해당하는 작은 부분부터 살펴볼 텐데요. 우선 발표를 하실 때 많은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 이렇게 발표하는 걸 제가 도와드리다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연구 주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발표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발표를 들으러 오는 청중들, 들으러 오는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날 처음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 10분 동안 혹은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어떠한 내용을 발표할지 그 발표자만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수준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청중에게 맞추어서 최대한 쉬운 언어로 모두가 한 번에 이해하는 언어로 설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보통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도 한 번 말이 전달되고 나면 휘발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말의 특성이죠. 보통 그래서 휘발성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한 번에 들어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그런 문장인 복문이 아니라 단순한 문장, 단문으로 표현해 주시고 어휘도 이 어휘가 상대방이 한 번에 들었을 때 바로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내용이 그려질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쉬운 언어로 모두 바꾸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의 연구를 가장 잘 전달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떠먹여주는 말하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청중들은 여러분의 발표, 여러분의 연구 발표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분들은 또 각자 나름의 연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 또 굉장히 바쁜 와중에 여러분의 발표를 들으러 시간을 쪼개서 어렵게 온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발표를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번에 들렸을 때 들리면 소화하겠지만 들리지 않으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휘발되어 사라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청중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떠먹여주는 말하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발표가 만약에 30분짜리라고 한다면 30분 전체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느 부분에 더 강조를 주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라포 형성을 하면서 부드럽게 도입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분들이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앞에 둔다거나 여러 가지 장치를 둠으로써 더 집중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발표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게 떠먹여주는 말하기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핵심 키워드와 강조점을 체크해주는 부분입니다. 청자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때 혹은 유튜브를 볼 때 유튜브 컨텐츠의 그 이탈률을 보통 통계를 보면은 1분 정도가 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런 집중력은 1분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여러분의 청중들도 여러분의 발표를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집중력은 어느 순간 굉장히 줄어들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조롭게 말씀을 하시면 앞에 있는 분들의 조금 더 집중하기 어렵고 조금 지루하거나 졸려올 수 있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조롭지 않고 조금 변주를 줄 수 있는 강약 조절,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말하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좀 완급 조절을 하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핵심 키워드를 체크하시고 그 강조할 부분을 체크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변주를 하기 위해서는 속도의 변화와 여백을 두는 것 그리고 톤의 변화라는 세 가지 스킬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럼 먼저 제가 문장 몇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속도의 변화를 어떻게 주면 좋을지 그리고 여백은 어디에 두는 게 좋을지 톤의 변화는 어디에 톤의 변화를 줄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문장이 있을 때 발표를 하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충분히 음미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 의미에서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우리가 강조해야 할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핵심 키워드를 체크를 하고 어디에 우리가 강조를 해야 할지를 먼저 음미를 해보면서 보는 건데요.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발표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은 정말 단조롭게 거의 비슷한 톤으로 비슷한 속도로 발표를 하시곤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세계 소프트웨어 융합 트랙은 산업계가 주목하는 분야입니다. 게임 콘텐츠 트랙은 단순히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래머를 양산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단조롭게 발표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단조로운 톤으로 10분 정도 발표를 하신다고 했을 때 과연 10분 동안 집중을 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중간중간 자신의 이미 놓고 온 연구나 자신이 이미 해야 하는 그런 과제들로 중간중간 계속 생각이 이동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표에 집중하는 분들이 몇몇 남아있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대신에 저희가 앞서 강조한 것처럼 어떤 내용을 강조할 것인지 핵심 키워드를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강조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아까 말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속도의 변화를 줘야 되고요. 톤의 변화를 주어야 되고 여백의 미라고 하는 여백을 중간중간에 주셔야 중요한 부분이 더 강조가 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선 여기 보시면 융합 트랙이라는 거를 저는 강조를 해놓았고요. 또 게임 콘텐츠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놓았고
게임의 기획, 또 전에 없던 게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를 해놓았어요. 앞에서 내용을 보시면은 똑같은 세 가지의 문장의 중요도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특히라는 부사를 넣었고 또 여기에 아니라라는 부분을 더 강조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릴 때 그 내용 앞에 여백의 미를 주거나 아니면 이러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면 앞에 있는 것에 그 다음 나올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력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톤의 변화나 속도의 변화를 줘보면 30개의 소프트웨어 융합 트랙은 산업계가 주목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게임 콘텐츠 트랙은 단순히 프로그래머를 양산하는 교육이 아니라 게임의 기획 등을 통해 전에 없던 게임을 만드는 인력을 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보시면 제가 앞에서 했던 발표와 조금 다른 점이 말에 있어서 속도가 변화하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중요한 단어를 할 때는 천천히 속도를 늦춰서 말했고요. 중요하지 않은 단어를 말할 때는 조금 빠른 속도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지금 여러분이 각자 계신 곳에서 한번 낭독을 해보신다고 했을 때 내가 똑같은 속도로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융합 트랙은 아니면 게임 콘텐츠 이렇게 중요한 콘텐츠는 속도를 다소 늦춰서 상대방의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글과 말은 다른 영역을 활용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독해는 정말 잘하지만 말하기는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연구 논문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발표를 할 때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데 이 연구 논문을 다른 데 두고 손에 아무 연구 논문을 들지 않고 손에 딱 마이크만 들고 발표를 해야 할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제 글을 읽는 단계, 독해 단계가 아니라 이제 스피킹, 말을 하는 단계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글짓기와 말짓기는 정말 다른 영역을 쓰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하실 때 PT에 이왕이면 중요한 키워드를 여러분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PPT에 띄워 놓으시고요. 그 PPT에 있는 키워드를 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말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문장이 만약 글이었다면 이 내용을 키워드만 가지고 구조화를 해본 내용이 이 화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도 이렇게 키워드만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말하기와 말짓기 능력이 활성화가 돼서 발표를 하실 때 글이 내 손 안에 없더라도 자유자재로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 세계의 소프트웨어 융합 트랙은 산업계가 주목하는 분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안에 그 문장이 써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름의 말로 바꾸면서 또 만들어가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애드립 능력이나 아니면 자유자재로 내 머릿속에 있는 키워드를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을 하고 또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대화하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키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교수님들을 뵈면은 이제 수업을 하실 때 학생들에게 질문을 주시고 질문에 답을 듣고 굉장히 자유자재로 이렇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키워드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으시고 그 내용을 직접 말로 만들어 가시는 능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연구 논문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쓰셨지만 직접 말을 하시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이 과정을 거치시고 연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가장 우리가 맨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구조화를 강조해서 해놓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강조점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게임 콘텐츠를 게임을 기획하고 전에 어떤 게임을 만드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강조를 해줄 수 있게 여러분 나름대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전달력을 강화하는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하시다 보면은 연구 논문을 혹은 연구 내용을 발표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들리게 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부분을 더 많이 가져왔어요. 보통 호흡과 발음, 속도, 톤 앞에서 강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앞서 봤던 메라비언 법칙 중에서 스피치 그리고 이미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7%가 말의 내용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93%의 영향을 주는 스피치나 보이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다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이라는 악기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이런 소리,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말은 물리적으로 어떤 재료로, 어떠한 원료로 이루어져 있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네. 그죠? 예. 어떤 거죠? 이 말소리는 무엇이 말소리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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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역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공기가 진동을,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소리로 바뀌어서 말이 되는 것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한 번에 여러분의 몸이라는 악기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먼저 호흡기관에서 충분히 말의 소리의 원료가 되는 호흡을 채워주시고요. 이 호흡을 소리로 만들어내줄 수 있는 발성기관, 성대 등등이죠. 소리가 울릴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활용해 주셔야 하고 이 소리를 한 번 더 울림 있는 소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공명기관, 울림공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명기관을 한 번 더 배울 거고요. 그 소리가 쭉 나와서 어떠한 의미로 만들어질지 발음을 만드는 조음기관으로 마지막에 이어지는데 이 네 가지를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호흡기관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몸이 바이올린 정도의 사이즈인지 첼로나 컨트라베이스 정도의 사이즈인지 폐에 있는 폐활량 혹은 호흡기관의 어떤 가능성으로 이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바이올린 소리를 떠올려 봤을 때 혹은 반대로 첼로의 소리를 떠올려 봤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바이올린 소리는 굉장히 고음의 얇은 소리 그리고 많이 흔들리고 다소 위태위태한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죠. 반대로 첼로나 콘트라베이스는 굉장히 중저음의 안정감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웅장한 소리가 주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실 때 이렇게 바이올린처럼 얇고 흔들리는 고음의 소리가 좋을지 반대로 웅장하고 조금 안정감이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리가 좋을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첼로나 콘트라베이스 같은 몸을 만든 후에 발표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건데요. 우리 몸에 비유해보면 이런 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 시간에 우리 호흡의 원리, 소리의 원리 이런 내용을 봤던 표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우리의 폐 밑에는 횡격막이라고 하는 호흡 근육이 있어요. 우리의 폐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우리 폐활량을 더 크게 늘리기 위해서는 횡격막이라고 하는 밑에 호흡 근육이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근육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육을 쓰기 위해서는 보통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도 많이 썼던 근육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가슴 쪽에 근육이 있는 분들이 마음대로 자신의 몸에 있는 근육을 움직이는 모습을 개그 프로그램에서나 많이 봤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횡격막이라고 하는 호흡 근육도 내 마음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호흡을 하실 때 더 깊게 배를 움직이는 복식 호흡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 이 복식 호흡을 할 때 여러분이 발표할 때도 흔들리지 않게 한 호흡으로 두 문장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다음 표를 보면요. 자, 이렇게 우리의 횡격막 그리고 또 폐 주변에 있는 많은 근육들, 여기 늑골 모습인데요. 내가 근육을 많이 쓰게 되면 그 후에는 자유자재로 그 근육을 쓸 수 있게 돼요. 이 근육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들이 호흡할 때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들이쉬는 숨을 지금 한번 들숨을 해보실 건데요. 들숨을 할 때 어디가 움직이는지 한번 각자 계신 곳에서 한번 볼게요. 숨을 들이쉴 때 보통 가슴이나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반대로 지금 이 호흡 근육 쓰는 오른쪽 모습처럼 늑골이나 횡격막, 이런 배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 호흡 근육들이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가슴 아래쪽에 여러분들 손을 한번 대보시면 들숨을 쉴 때 이 손이 밀리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내가 들이쉬는 숨을 쉴 때 이렇게 가슴 아래쪽에 손이 밀리면서 움직인다면 나는 지금 호흡 근육을 잘 쓰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앞서 설명드린 어깨나 가슴 위쪽이 많이 움직이는 쪽이라면 호흡 근육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거나 쓰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떨리는 상황에서도 전혀 겉으로 티가 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표를 하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호흡 근육을 쓸 수 있는 몸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게 곧 바이올린처럼 이렇게 얕은 호흡을 하는 몸이 아니라 컨트라베이스처럼 깊은 호흡을 하는 안정적인 몸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희가 호흡은 평상시에 계속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뭐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고 지금도 다들 호흡을 하고 있으실 텐데 평상시에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들이쉬는 숨을 쉴 때 내가 충분히 호흡 근육, 이렇게 늑골이나 배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깊게 한번 움직여 보시고요. 이러한 과정이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면 478 운동을 지금부터 해보시면 좋은데요. 478 운동은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 재활 관련된 그런 운동을 찾아보시면 478 운동이라는 게 나와요. 4초 동안 들이쉬고 들숨이죠. 그리고 7초 동안 조금 더 들이쉬고 조금 더 들이쉬면서 몸을 확장시켜주는,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정도의 몸을 첼로만큼 더 키워주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8초 이상은 내쉬는 숨을 최대한 오랫동안 조금씩 쪼개서 오래 유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호흡으로 두 문장을 이야기하거나 세 문장을 이야기하거나 최대한 한 호흡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많은 문장을 말할 수 있을 때 더 안정적인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한 번 들이쉰 호흡을 한 번에 훅 하고 다 내쉬는 것이 아니라 안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씩 내뱉는 갖고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 호흡 근육을 키우면 가능하게 되는 운동인데요. 그래서 호흡 근육을 키우는 478 운동을 지금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가슴 밑에 늑골 쪽에 한번 손을 대보시고요. 제가 4초를 세드릴 테니까 한번 들이쉬는 운동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어깨에 힘을 다 빼시고 가슴을 한번 쭉 여시고 편안하게. 자, 손을 올려보고 제가 초를 세드릴 테니까 들이쉬어보세요. 시작. 1, 2, 3, 4.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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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들이쉬고. 그 다음에 조금씩 내쉬어 줄 건데요. 최대한 오래 내쉴 거예요. 다 내쉴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내가 한 호흡으로 몇 초 동안 끌고 갈 수 있는지. 네. 지금도 계속 그래도 내쉬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마 발표를 하실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표를 잘 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이승철 이런 가수분들이나 하현우 이런 가수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2분 넘게도 이 내쉬는 숨을 2분 넘게 끌어가시곤 해요. 그만큼 이거는 내가 많이 연습할수록 오랫동안 한 호흡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니까요. 평상시에 호흡하실 때 깊게 들이쉬고
유지하고 조금씩 내뱉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말하실 때도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이걸 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발표하시는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을 0.1초 동안 0.1배속으로 말하는 연습이에요. 제가 예전에 생방송 뉴스를 진행할 때도 정말 생방송 뉴스는 너무 떨리고 심장이 계속 쿵쾅쿵쾅 뛰는 게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떨리는데 그렇게 떨리다 보면 호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호흡이 얕아지고 뉴스 멘트를 할 때도 굉장히 빨라져요. 우리가 호흡이 부족하면 말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연습은 똑같은 문장을 0.1배속으로 천천히 말해보는 연습을 한 후에 실전에 가는 거예요. 이 478 운동과 굉장히 비슷한 원리예요. 한 호흡으로 말을 0.1배속으로 천천히 발표를 하면서 한 호흡으로 쭉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연구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만약에 1분 브리핑으로 만드시고 이 1분 브리핑을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하신 후에 실전처럼 또 연습을 해보시면 실전에서는 1배속으로 말하는 일이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말도 만약에 말이 빨라지는 습관이 있는 분일수록 연습하실 때 더 천천히 연습을 하시고 실전에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호흡기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호흡을 충분히 채워서 소리를 만드는 재료에 대해서 모으는 그런 훈련을 했는데요. 이 다음에는 더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발성기관과 공명기관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면요. 우리가 앞에서는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악기를 배웠는데 이번에는 이런 관악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악기일수록 소리가 울림이 적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울림이 커지는 소리가 좀 더 안정감이 있고 더 볼륨이 있는 소리로 들리는 악기죠. 여러분들의 발성기관, 성대나 혹은 이 입 쪽 공간, 이 공명기관을 지금부터 배워볼 건데 이왕이면 여러분의 성대와 입 안쪽 공간을 이 악기에 한번 비유해서 한번 연상을 해보실까요? 이 긴 부분이 여러분의 성대일 거고요. 여기에 울림 공간으로 보이는 부분이 여러분의 입과 비슷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우선 이런 악기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 성대 그리고 입 안쪽 공간, 공명 공간에서 소리가 한 번 더 울려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성대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면 우선은 많이 풀어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보통 이 사진을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 박나래 씨가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박나래 씨를 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박나래 씨가 성대 결절에 걸렸을 때의 모습이에요. 워낙 목을 많이 쓴 나머지 성대 결절에 걸려서 실제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장면인데요. 이때 성대를 조금 더 말을 하기에 좋은 성대로 만들어주는 부분을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도 한번 지금 누르면 소리가 바뀌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근육들이 여러분의 목에 아까 봤던 악기처럼 쭉 관처럼 만들어져 있는데요. 모두 근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면 이 근육들은 다 경직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면 더 여러분의 몸이 그런 것을 알고 먼저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대도 긴장을 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장한 상태에서 풀어주지 않고 발표를 들어가거나 면접을 들어가거나 하면 당연히 목소리가 더 떨리거나 좋은 소리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충분히 풀어주고 긴장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주고 또 좋은 소리가 우리가 어렵게 채운 호흡이 이 공기가 좋은 소리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선이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스트레칭을 해주듯이 풀어주시는 과정을 꼭 발표 직전에 혹은 발표를 준비하는 아침부터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발성을 연습을 하실 때도 저희가 아까 4, 7, 8 운동을 했는데요. 8 부분에서 하실 연습을 추가를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4초 동안 들이쉬었죠. 7초 동안 조금 더 들이쉬었죠. 그 후에는 이 성대 쪽에 손을 한번 대셔서 이 손을 내가 울린다고 생각하고 이라고 내 성대를 풀어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들이쉰 호흡, 이 공기가 내쉬면서 바로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성대가 있는 쪽을 진동을 주면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는 쪽으로 8초를 그냥 아까 내쉬었다면 이번에는 4초 동안 들이쉬고 7초 동안 조금씩 더 들이쉬면서 몸을 더 확장시켜준 후에 하면서 이 발성을 하는 기관, 성대 등등을 풀어주고 조금씩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도 중요한 경기를 하기에 앞서서는 조금씩 다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해주고 유연하게 써준 후에 실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중요한 전달력을 위해서는 실전에 가기에 앞서서 조금씩 써주고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4, 7, 8 운동하실 때 8초는 이렇게 성대를 풀어주는 일종의 허밍과 비슷한 연습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공명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공명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왠지 이공 계열이시니까 훨씬 더 이 부분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입 안쪽 공간에 많은 공명 기관들이 있어요.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비강도 있고요. 그리고 뭐 광대 쪽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공간은 이 입 안쪽인데요. 이 부분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 안쪽에는 동굴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동굴 아시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사막에서 여러분이 친구를 뭐 부를 때, 예를 들어서 지민아 라고 이렇게 부를 때 사막에서는 그 소리가 잘 들리나요? 잘 들리지 않고 그냥 흩어져 버리죠. 왜냐하면 울릴 공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동굴에서는 물방울만 하나만 떨어져도 동굴 전체가 다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웅장하고 풍성한 소리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입 안쪽 공간을 동굴처럼 만들어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텐데요. 보통 쇼호스트나 아나운서나 말을 굉장히 편안하게 오래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 입 안쪽 공간을 동굴로 만들어서 공명을 잘 하고 계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내 입 안쪽 공간을 동굴로 만들어주는 건데 쉽게 한번 지금 배워볼게요. 한번 혀로 동굴에 기둥을 세우듯이 입천장을 혀로 쭉 하고 세워보실까요? 그래서 내 입 안쪽 공간이 사막처럼 납작하게 평상시에 있다면 동굴을 만들듯이 혀를 세워서 입천장을 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입천장이 닿지 않을 정도로 더 지그시 위아래로 벌려올 건데요. 만약 이 과정이 어렵다면 우리가 혀로 한번 어금니 위쪽 어금니와 아래쪽 어금니를 한번 만져보시면 사이가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혀로 만져보실게요. 한 1cm도 안 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최대한 많이 벌려서 윗 어금니와 아랫 어금니가 쭉 벌어질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게 반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그시 쭉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 어금니와 아래쪽 어금니를 벌리신 후에 그 뒤쪽 공간이 여러분의 동굴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혀로 입천장을 쭉 만지셨잖아요. 지금 한번 입천장을 만져보시면 위에는 딱딱한 입천장이 있어요. 그리고 뒤로 가보시면 여린 피부의 입천장이 나와요. 딱딱한 입천장이 나오다가 여린 피부의 입천장이 나오는 때가 어디인지 다들 느껴지시나요? 네, 그 여린 피부의 입천장을 보통 연구개라고 하는데 연구개를 들어 올려서 그쪽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그게 여러분들 입속에 있는 공명기관, 바로 여러분들의 동굴이 되고요. 우리가 보통 쇼호스트나 아나운서분들은 그쪽 동굴을 울리면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사막처럼 입을 납작하게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03학번, 전 03학번은 아니지만 03학번 누구누구입니다. 이라면 이 안쪽 공간을 혀로 쭉 늘려서 동굴을 만든 후에 뒤쪽을 울린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소리가 나게 돼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어느 학과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울림 있는 소리가 되죠. 그래서 이 소리를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호흡기관부터 배웠잖아요. 되게 우리가 어렵게 채웠던 1단계의 원료였던 호흡을 밖으로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동굴로 보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서 물방울 떨어지듯이 울릴 수 있는 소리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라는 발성으로 목을 풀어주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입 안쪽 동굴을 쭉 벌린 후에 이 동굴로 내 소리가 가는지 느껴보면서 라고 연습을 해주시는 건데요. 여러분 소리 다 내셔도 됩니다. 지금 이 강의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신 곳에서 한번 소리 내보실 건데요. 이렇게 이해해보시면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이쪽 공간이 울리는지를 들어보면서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소리 들어보면은 라고 굉장히 낮게 하고 있어요. 낮게 하면 이쪽이 많이 울리지만 우리의 동굴이 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조금씩 톤을 올려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면서 내 동굴이 울리는 내 톤이 어디인가를 느끼면서 그 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발표를 하실 때도 혹은 말을 하실 때도 그 톤으로 말을 하시면 훨씬 더 내 소리가 울리고 나도 편하고 듣는 분들도 편한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포 애프터를 비교를 해주신다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조교님은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럼 나중에 발표하실 때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하게 될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목이 금방 상하고 목을 써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이 금방 쉬게 돼요. 근데 이 톤을 올려서 우리의 동굴을 울릴 수 있는 톤으로 조금 올리는 거죠. 느껴보면서 내가 이 동굴이 이 정도에서 울리는구나. 그럼 그 톤으로 말씀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내 톤이 어디인지를 찾아보시면서 이 동굴을 울리는 톤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요. 더 쉽게는 이제 보통 이 광대 공명도 있어요. 이 광대와 그리고 이 뒤쪽 동굴이 굉장히 똑같은 높이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쪽 톤을 울릴 때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 이 라디오 DJ는 너무 호감이 가는데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정감 있는 목소리네 라고 주파수를 돌리다가 딱 멈추게 되는 그런 라디오 채널이 있거든요. 그 DJ는 이 공명을, 광대를 같이 써주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동굴 공명을 쓰면 목소리가 굉장히 풍성한 소리가 나고 신뢰감이 가는 소리가 나면서 광대를 더해주면요. 광대는 굉장히 호감이 가는 울림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금희 아나운서나 아니면 굉장히 호감 가는 말을 하는 호감 가는 목소리의 분들을 보면은 이 광대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광대를 많이 웃으면서 말을 하시면 저절로 광대 근육은 또 만들어져서 우리의 울림 공간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좀 듣기 좋은 목소리 그러면서도 전달력이 좋은 목소리를 만들고 싶다면 이 광대 공명부터 이 뒤쪽 우리 동굴 공명을 쭉 할 수 있는 톤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말도 굉장히 편안해지고 듣는 사람도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배워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호흡이 굉장히 짧았다고 하더라도
적은 호흡으로도 소리의 볼륨을 키워주는 것이 이 공명, 울림의 효과이니까요. 내가 호흡이 적지만 그래도 많이 울리면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울림 있는 소리로 신뢰감 있는 말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나운서들이 똑같이 편안하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에서 신뢰가 느껴질까라고 하면 목을 쓰는 이런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편안하게 공명을 주면서 울림이 차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호흡으로 원료를 채우고 이 원료를 소리로 만들고 한 번 더 소리를 울려서 볼륨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의미로 이 소리를 활용할지 발음을 만드는 조음기관이 이어지는데요. 보통 이 중에서 발음이 나는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다 대부분 이제 표정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자, 내가 발음이 안 좋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발음이 안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발음은 결국에 우리의 조음기관을 얼마나 부지런히 써주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발표할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면서 발음기관으로 연결을 하는가의 차이이기 때문에 내가 발음이 안 좋다면 결국 나는 지금 내 조음기관이나 발음기관을 부지런히 써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결국에는 이 발음기관만 부지런히 써준다면, 그리고 잘 풀어주고 유연하게 도장으로 만들어준다면 누구나 발음이 좋아질 수 있는 건데요. 이 왼쪽을 한번 우리의 발음을 만드는 입술과 치아와 혀, 다양한 우리 조음기관을 이루고 있는 그런 기관을 도장에 비유를 해보면 각각의 발음마다 음가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발음의 경우에도 비읍, 아, 리을, 이응, 미음이라는 음가들이 하나하나 도장처럼 찍혀서 의미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명료하게 여러분의 발음기관을 써서 발음을 해준다면 왼쪽 같은 도장을 여러분의 발음기관이 만들어서 소리를 잘 찍어내서 전달해 주시는 거고, 발음기관을 부지런히 쓰지 않고 그냥 웅얼웅얼 빠르게 내 소리를 밖으로 보내기에 급급하시다면 오른쪽처럼 조금 뭉개진 그런 발음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발음은 결국 음가 하나하나를 부지런히 유연하게 찍어내는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 이 도장을 평상시에 만들어 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전에 갔을 때만 부지런히 발음해야지 라고 하면 전혀 준비한 내용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는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내가 발표해야 할 내용과 청중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만 집중을 하셔야 하고, 이 발음이라는 음가 도장은 평상시에 만들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연습하실 때 하나하나 음가를 200%로 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부지런히 입술과 혀와 치아 이런 것들을 각 음가에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어 놓아 주셔야 되고요. 연습을 넘어서서 실전에서는 이런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내 발음 기관들이 알아서 잘 도장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8시 뉴스를 예전에 쭉 보면은 뽀뽀녀라는 별명을 가진 앵커가 있었어요. 박선영 아나운서라고 하는데, 이 아나운서가 뉴스를 하는 모습을 캡처를 해보면 항상 이렇게 뽀뽀를 하는 것 같은 입모양이 나오더라 라고 해서 뽀뽀녀라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왜 저런 입모양이 나오지? 라고 의아해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확한 발음,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여주는 그런 발음 기관은 이 모양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나 비읍이나 미음이나 혹은 오, 우 이런 발음들이 우리의 언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평상시에 쓰는 말 안에도 미음, 비읍, 피읍 이렇게 입술을 붙여서 내야 하는 자음들이 많을 터고요. 또 오, 우, 왜, 와 다양하게
이렇게 입술을 U 모양으로 만들어야만 정확한 소리가 나오는 모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발표하실 때 웃는 얼굴로 발표하시느라 이렇게 U 모양을 안 만드시거나 아니면 입술을 안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부지런히 움직여 주시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소리의 전달력에도 좋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이 지금 경직되어 있지 않구나, 편안하게 발표를 하는구나 라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평상시에 연습하실 때 부지런히 연습을 해주시고 실전에서는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원고로 만약에 0.1배속 말하기 연습을 숙제로 제가 내드릴게요.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을 하실 때 평상시 속도보다 훨씬 더 느린 말하기 연습을 해주신 후에 실전 속도로 1배속으로 말을 해보시면 말이 굉장히 쉽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특히 0.1배속으로 느리게 말을 하실 때 오늘 배운 4가지 기관이 잘 움직이는지 살펴보면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채우는 단계부터 그래서 내 배가 호흡 근육이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단계, 그리고 성대를 하고 풀어주는 과정, 그 마지막으로 내 울림 공간, 공명 공간이 울리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정확한 발음이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시는데 천천히 말을 할 때 그런 것을 내 귀로 다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마지막에 한번 저희가 시간이 있을 때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했던 거 한 번 더 강조를 해보면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단조로움은 지루함이 되고 앞에 있는 사람들의 집중력이 흐려졌을 때 그냥 휘발되어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꼭 강조해야 하는 핵심 키워드들을 체크하셔서 그 부분은 속도를 일반적인 속도보다 천천히 늦춰서 말해주는 거, 그리고 중요한 내용 앞에서는 여백의 미를 주시는 거, 그리고 톤의 변화를 주어서 중요한 단어는 높은 톤으로 말해준다거나 아니면 더 낮은 톤으로 얘기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변주를 주시면 듣는 분들이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고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3가지 기법을 통해서 강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에 가실 때 왜 나는 떨릴까요? 왜 나는 긴장할까요? 나는 왜 무대에만 가면, 중요한 자리에만 가면 머릿속이 하얘질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충분한 연습과 모니터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떨리는지를 이유를 보면은 우선 나에 대해서 내가 불확실한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떨리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불확실하거나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것이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떨리고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이 발표자의 변수, 나라는 변수를 예측 가능한 변수로 바꿔주고 확실하게 이 정도면 잘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많이 모니터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모니터링을 해주지 않으면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발표할 때 내가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한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충분히 괜찮은지를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면 나름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는데? 라는 인상을 스스로 갖게 돼요. 그때가 바로 나라는 변수를 예측 가능한 변수로 잡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무 발표를 앞두고 많이 떨리거나 긴장된다면 직접 연습을 하고 촬영을 하고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이라는 요소를 객관화하면 이게 별로 떨지 않아도 괜찮겠구나, 이 정도면 충분하겠구나, 여기에서 이 부분만 신경 쓰면 되겠구나 라는 객관적인 체크리스트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시면 떨리는 부분을 많이 잡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해서 발표를 하실 때 시선 처리나 제스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제가 많은 그런 발표 컨설팅이나 코칭을 해드리다 보면은
일부러 아이 컨택을 청중들과 많이 하고 싶어 하시고 혹은 그게 좋다고 생각하셔서 한 문장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눈동자를 움직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발표자가 눈동자를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다소 안정되지 못한 인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선 처리를 할 때는 한 문장에서는 한 사람 정도만 아이 컨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발표를 이렇게 하게 된다면 네, 오늘 발표를 하게 된 누구누구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특히 이런 식으로 한 문장에서는 한 분 정도만 지그시 보시고 그 다음 문장에서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한 문장 안에서 나는 아이 컨택을 많이 할 거야 라고 많이 이동을 하시게 되면 그만큼 불안정해 보여서 내용에 오히려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보는 분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 시선 처리 방법은 눈동자만 움직이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다가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서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발표자의 모습으로 이미지적인 면에서 보이려면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움직이거나 자세를 함께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눈동자는 이왕이면은 많이 움직이면 흰자가 많이 보일수록 상대방이 더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그 분에게 맞추어서 함께 움직여주시는 것이 좋은 시선 처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이렇게 발표를 듣는 분들도 조금 더 존중을 받는 인상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안정감 있게 이 발표를 이끌어 나가는구나 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스처의 경우에도 굉장히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래도 강조를 많이 하고 싶으시다 보니까 손을 많이 움직이신다거나 혹은 또 반대로 아예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중요한 키워드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에서 한 번 정도는 제스처를 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T를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PT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 중에서 체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PPT를 한번 손으로 제스처를 가르쳐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다가 정말 집중을 해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지루해 하시는 경우라고 할 때 그때에도 한 번 더 가르쳐 주시거나 아니면은 손을 그 정도로 약간 적절하게 집중이 필요할 때 한 번 정도씩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쓰는 것 혹은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아닌 적절하게 필요한 순간, 집중이 필요한 순간에 한 번씩 써주시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1대1 코칭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사실 여러분들 비대면이어가지고 원래 여러분들을 카메라를 켜주세요 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오늘 여러분들이 카메라가 있을지 없을지 지금 확인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가능할까요? 그 부분이? 어렵겠죠? 현장에 계신 분이 더 괜찮을까요? 여기에 계신 분으로 해도 될까요? 자, 네. 몇 분 필요하신가요? 두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에서 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보시고 음미를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 강조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 내용에서 포인트는 여기구나. 이런 걸 한번 나름 체크를 해보세요. 자, 여러분도 한번 이 문장을 저희 두 분이 지금 나와주셨는데 이쪽으로 한번 와주시고요. 이 내용을 한번 나름대로 숙지를 하고 음미를 한번 먼저 해주세요.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앞에 있는 분들에게 발표를 할 건데요. 어떤 부분을 내가 강조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거는 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로 해본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 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이해가 된 후에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조해야 하는 키워드를 더 강조를 해놓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습니다로 바꾸어서 발표를 하면 돼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후에 진짜 발표를 하게 되실 때는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PPT 화면이 있다고 하면 이 키워드만 PPT에 많이 스티브 잡스처럼 띄워놓고 발표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키워드가 PPT에 몇 장 정도에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발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말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유롭게 맞습니다. 설명하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순서도 마음대로 바꾸셔도 되고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고 앞에 있는 분들에게 이 중요점은 꼭 강조해야 한다라고 머릿속으로 숙지를 하고 체크를 한 후에 그 내용을 여러분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그럼 해볼까요? 자, 대신에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배운 거를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선 1단계 숨을 충분히 들이쉬어 주시고요. 네. 들이쉬셨나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찔러도 힘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유지해 주시면서 어깨에 힘 빼시고 편안하게 입 안쪽 공간을 울리면서 한번 말해볼게요. 세계 소프트웨어 융합 트랙,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세계 소프트웨어 융합 트랙은 게임 콘텐츠에서 단순 프로그래머 양산이 아닌 게임의 기획, 전에 없던 게임의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동희입니다. 네, 동희님의 경우에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여기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은 혼자서 이 내용을 소화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거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최종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거를 의식을 아직 안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는 앞에 있는 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내가 어떻게 강조해야 하고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네. 말해볼게요. 네. 현재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세계 소프트웨어 융합 트랙에서는 이제 단순한 프로그래머 양산이 아닌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게임의 기획에 있어서 이제 전에 없던 게임의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포 애프터가 확 변한 이유는 워낙 뭐 발음이나 이런 호흡 부분은 워낙 잘 잡혀 계셨어요. 근데 더해진 부분이 마인드셋 부분인 것 같아요. 전에는 내가 이 내용을 할 수 있을까?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좀 이거 보면서 빨리 해야지 라는 과정에서 발표를 했다면 두 번째 한 부분에서는 그래, 우리가 이 내용을 하는 이유는 청중에게 이 내용을 잘 이해시켜주기 위해서야 라는 목적을 잡고 다시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적용이 되니까 훨씬 더 잘 들리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맨 처음에 첫 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발표를 하는 이유, 그 관점의 변화가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그 부분을 지금 잘 적용해서 변화를 해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 발표하실 때 한번 여러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옆에 계시는 게 좀 든든할까요? 옆에 서 계셔서. 저도 혼자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나경입니다. 네, 나겸님. 나경이. 나경님 한번 해볼게요. 한번 편하게 해볼까요? 네. 준비되시면 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저희가 배웠던 거 한번 적용해서 숨을 들이셔 보시고요. 네, 대신에 어깨 힘 빼시고요. 네. 어깨 힘 빼시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입 안쪽도 충분히 늘려주신 후에 안쪽으로 소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만약에 발표를 딱 하려는 실전에서 갑자기 긴장이 되거나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어차피 이 내용을 준비해온 사람은 나경님이기 때문에 발표자인 내가 이 내용의 최고의 전문가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나경님이 지금 어떤 발표를 할지 나경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 내용의 최고의 전문가고 내가 준비해온 내용이니까 내가 알려줄게. 잘 들어.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선제압이라고 하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잘 안다. 그러니까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이런 마음으로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셔서 시작하시면 돼요. 네,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세계 소프트웨어 융합 트랙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단순히 프로그래머를 양산하는 게임 콘텐츠가 아닌 저희가 기존에 없었던 게임의 기획이라든지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너무 잘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조금 머뭇머뭇하고 자신 있게 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았다면 지금은 굉장히 자신 있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보여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마스크 때문에 아무래도 발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랬지만 만약에 앞으로 뭐 마스크 없이 발표를 하게 되실 때는 더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를 명료하게 발음해 주시면 정말 아주 좋은 발표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을 보면은 실제로 몇 가지 포인트만 다시 잡아도 굉장히 좋은 발표자로 발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발표하실 때 직접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촬영을 하고 보면서 나아지는 걸 한번 경험을 하신 후에 실전을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혹시 이제 Q&A를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 그 채팅창이 있나요? 자, 여러분들 편하게 채팅창 이용해가지고 우리 오픈 채팅방도 괜찮고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내용이나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주실 겁니다. 그럼 제가 먼저 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긴장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고, 그 시선 처리나 그 제스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청중을 어느 정도의 40명 정도가 이번에 내가 하는 발표를 들을 것 같아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한 200명, 300명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서로 이 교감을 해가면서 발표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리액션들이 다들 같이 공유하기가 힘든 부분이 생기는 게 한 100명, 80명 넘어가면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누굴 쳐다보고 해야 될지 또 나도 모르게 계속 말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오히려 되지도 않던 긴장이 더 많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수의 청중을 갑작스럽게 대하게 네. 됐을 때 좋은 팁이 하나 있을까요? 네. 예.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질문 주신 내용이 리액션이 많이 없는 그런 청중들도 있고 많은 수의 청중들이 있을 때 어떻게 좀 교감하는 강연을 만들 수 있을지인데요. 이럴 때는요, 우선 되게 200명 정도의 강연을 듣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몇 가지 이렇게 구역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크게 3가지 구역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 컨택 같은 경우에 크게 우선 3가지 구역을 좀 골고루 중간중간에 봐주는 게 먼저 필요하고요. 그 3가지 구역 안에서 또 반응을 좀 좋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좀 끄덕끄덕하면서 반짝이는 눈으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위주로 먼저 공략을 해서 질문을 던져주시면은 그분들이 답변을 해주시기도 하고 조금 쌍방향 강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공략하면서 조금 분위기도 풀어주시고 하게 되면 이제 옆에 있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해도 괜찮겠다, 나도 참여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쌍방향, 200명이지만 쌍방향 강연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교감하는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수님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잘 아실 텐데 질문을 하는 거, 내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말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먼저 물어봐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긴장을 해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우선 질문을 먼저 하지 않아 주시고 뭔가 적극적으로 리액션 해주는 청중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질문을 하면서 한 분씩 한 분씩 천천히 참여를 유도하면서 그 수를 조금씩 넓혀가는 그런 방법으로 발표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또 두 번째로
아까 말의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말이 빨라지는 경우는 사실 호흡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이 그 적은 호흡으로 그 문장을 빠르게 소화하고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말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문장 끝나면 호흡을 채워주시고 또 그 채운 호흡으로 한 문장을 가시고 또 그 문장이 끝나면 한 호흡을 채워주시고 이게 습관이 되어 계셔야 돼요. 보통 그래서 발표할 때 말이 굉장히 빨라지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진땀을 막 흘리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들이쉬는 호흡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발표 빨리 끝내고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느라 들이쉬는 호흡을 하실 여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쭉 말씀드린 내용이죠. 소리는 호흡이 있어야만 이 원료로 소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들숨을 채우고 첫 문장을 뱉으시고 첫 문장을 딱 하셨다면 또 한 번 빠르게 들이쉬시고 다음 문장 가시고 이게 몸에 아예 익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도 내가 호흡을 놓치고 있는지 아는지 내가 너무 긴장을 했거나 빨리 하려고 빨리 끝내려고 들이쉬는 숨을 안 쉬고 있지는 않은지 꼭 한번 확인을 하셔서 계속 들이쉬는 호흡을 채워주셔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조금 많이 정말요? 많아지고요. 네네. 지금 질문이 한 4개, 5개 정도 됐는데 일단은 간단한 질문부터 네. 조금 먼저 여쭤보면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처음 발표 시작할 때 같은데요. 이 청중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 노하우나 방법 등을 좀 여쭤보신 분이 계십니다. 네. 우선은 여러분이 발표하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이슈를 처음에 질문을 해서 사람들이 직접 말을 하게 해주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공학 기술의 해외 수출 혹은 해외 진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주제의 포인트가 해외 진출, 해외 수출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가 무엇일지를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BTS도 있을 수 있고요. 공학 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BTS나 혹은 여러 가지 펭수나 굉장히 해외로 먼저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의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분이 먼저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해외 진출, 해외 수출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혹시 뭐 알고 계세요? 라고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요즘 관심 갖고 있는 거를 먼저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통해서 참여를 하게 되고 참여를 하는 만큼 이 강연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강연이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참여를 하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주제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BTS나 펭수처럼 이제 우리 공학 분야에서도 해외 진출과 해외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번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여러분의 주제로 자연스럽게 열어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쓰는 방법 같은데요. 그 이른바 우리가 그렇죠. 그 약 같은 걸 좀 이용해서 긴장이 되니까 뭐라 해야죠? 약간 긴장을 해소시켜주는 맞아요. 이런 약을 좀 드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해소법이 좀 도움이 될지와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저는 사실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발표 불안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방송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떨고 떠느라 준비해온 대로 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러한 약이 있다는 걸 몰라서 매일 혼자 극복하려고 수년간, 거의 10년을 떨면서 힘들게 했었어요, 방송을. 그런데 1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러한 약이 있대라는 걸 늦게 저도 알게 돼서 한번 정신과에 가서 이러한 약이 있다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봤었어요. 실제로 인대놀이나 이런 약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중요한 발표나 정말 중요한 정부 행사 같은 게 있을 때는 그 약을
4분의 1 정도로 쪼개서 먹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것을 먹고 제가 큰 행사나 큰 발표에서 아무 실수 없이 굉장히 잘 해낸 경험치들이 쌓이고 나니까 그 단계를 극복한 후에는 더 이상 그 약을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우리가 떨지 않으려면 내가 이러한 발표를 잘 해낼 수 있다는 경험치가 쌓인 후에야 그게 이제 안 떨리게 되는데 그 경험치가 없는 상황에서 떨리는 거라면은 이 약을 한번 내가 먹어볼까? 라고 생각해서 그 단계에서 한번 조금 한 4분의 1 정도 먹고 발표를 한번 해보고 아 별거 아니네 나도 할 수 있네 라는 경험치가 쌓인 후에는 그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단계로 나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도기 정도에서는 조금 의지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당량을 먹는 게 중요하겠죠. 또 많이 먹어버리면 오히려 긴장이 많이 풀어져서 네. 더 큰 실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네. 그래서 보통 그 의사분들이 1개 먹으세요라고 해서 처방을 해주면 저는 4분의 1만 먹었었거든요. 그냥 조금만 먹고 그리고 너무 의지하지는 않는 게 중요해요. 빨리 이거를 조금 먹으면서 내 경험치를 쌓아야지 여기로 나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약간의 플라시보 이펙트도 좀 맞아요,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문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질문 2개만 더 드리고 네. 마무리할까 합니다. 발표할 때 긴장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그 PPT 발표를 할 때 대본을 미리 작성하고 하신답니다. 근데 이럴 때 발표 대본을 만들 때 좋은 팁이 있는지 여쭤보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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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대본을 만들 때 좋은 팁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 네. 발표 대본을 만들 때 좋은 팁이라고 하면은 스토리를 기획하는 걸 말씀하시는지 아니면은 발표 직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둘 다 그냥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냥 일단 기획 단계에서는 아마 발표하기 전에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키워드 위주로 적어야 될지 아니면 모든 말을 다 적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네네네. 저는 모든 말을 다 적는 거는 그 연습하기 전 단계,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흐름을 숙지하는 과정에서만,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만 모든 말을 다 적는 게 필요하고요. 정말 발표자로서 발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키워드 위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갈 때 이정표들이 있으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 이정표들을 키워드로 적어놔 주시는 거고, 우리가 흔히 뭐 구글이나 뭐 삼성, 애플 이런 데서 신제품을 발표할 때 이런 방법 많이 쓰죠. 그 흰 페이지에 요 이정표가 되는 키워드만 적은 후에 이 키워드만 보고 그 내용을 계속 풀어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쭉 글만 써놓고 발표를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글을 읽는 연습이 돼서 말하는 연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연습을 하시는 단계에서부터 딱 그 페이지에 키워드만 적어놓고 그 키워드와 관련된 뭐 다른 키워드 구조화를 해놓으신 후에 이 구조만 보고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발표를 하시고 약간 마인드맵과 비슷하죠. 그래서 연습하실 때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발표를 딱 실전에 가실 때도 PPT에 이렇게 여러분이 딱 컨닝 페이퍼가 될 수 있는 PPT 화면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편해요. 여러분들의 시각적으로 이동하기 편한 부분에 그 키워드 위주로 적어 놓으시는 게 좋고, 또 만약에 PPT가 없이 큐카드로 하는 경우에도 큐카드에도 이런 식으로 핵심 키워드만 써놓은 후에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어떤 흐름으로 내가 문장을 만들면 되는구나, 그게 용이하게 배치를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발표자와 듣는 청중이 나이 차이, 뭐 계급 차이라고도 적어 놓으셨는데요. 계급 차이. 예.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그 네네네.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논문 심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이 네. 발표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를 평가해 주실 교수님들이 앞에 앉아 있다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다수보다는 오히려 몇 명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발표가 어렵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알려달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으로 아주 좋은 질문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약간 비슷한 경험으로 몇 가지 예를 알려드리면요. 보통 CJ랑 삼성의 경우에
CJ는 신입사원들이 딱 들어오면 신입사원들에게 CJ 최고 경영진 앞에서 신사업 계획을 직접 발표하게 하는 신입사원 연수가 있어요. 제가 이 교육에 많이 투입이 됐었거든요. 그럴 때 결국에는 자존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떨리더라도 우선은 내가 준비한 과정이 정말 충분하고 내가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부심과 또 자존감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죠. 그러려면 결국 연습이 기본적으로 충분히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충분한 연습과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지를 반영을 해서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하다라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보다 직급이 높거나 연령이 높은 분들은 그분들이 보시기에도 저희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 많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잘 성장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는 굉장히 자신감도 있고 자부심도 갖고 있대 겉으로 보여지는 태도에서는 겸손하게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온 모습을 또 좋게 봐주실 수 있게 성실한 모습으로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 앞에 있는 분들이 사실 나를 평가하는 분들이 맞고 내 이런 연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권자일 수도 있긴 하지만 발표라는 순간에는 그 사항은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발표를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에 있는 분들과 소통이나 공감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용의 본질에 집중을 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앞에 있는 분들이 나를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앞에 있는 분들이 나에게 안 좋은 점수를 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은 발표의 내용과 상관없는 외부 요소들이죠. 근데 이 외부 요소들만 너무 신경 쓰느라 집중이 안 되고 내가 흔들려서 중심을 잡지 못해서 본질적인 부분, 이 내가 준비해온 내용, 연구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그날의 발표는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외부 요소, 나를 좋게 봐주실까? 나를 뽑아주실까? 이런 것들은 잠시 신경을 아예 쓰지 마시고요. 다 끝난 후에 복귀를 할 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표하실 때는 본질에만 집중하시는 거, 내가 준비해온 내용에만 집중하고 앞에 있는 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내가 어느 포인트를 살리면 될까? 그런 콘텐츠 부분에만 집중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너무 좋은 강의를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연구단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큰 박수로 각자 계신 곳에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우리 김민지 대표님 또 나중에 또 한 번 기회가 된다면 저희 네. 연구단에 좀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좋은 자리에 또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강의해 주신 김민지 대표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저희가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연구재단에. 근데 여러분들이 출석은 100명이 넘게 했는데 현재 스트리밍은 70명 가까이밖에 안 돼요. 근데 저 기록을 저희가 연구재단에 사진 대신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명 가까이 출석해 주신 분들은 다 수료증이 나가게 되면은 저희가 허수로 수료증이 나간 걸로 교육 수료가 안 된 걸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수업을 피치 못하게 듣지 못한 학생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학생들은 수료증은 나가지 못하지만 여러분들께 유튜브 채널에다가 오늘 강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강의를 다시 보고 싶으실 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요. 꼭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가능하시다면은 지금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 계신 분들을 좀 확인을 해서 저희가 수료증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잠시 후에 30분부터 다음 강의 우리 그 파이썬을 이용한 텐서플로우 강의가 진행될 건데요. 그때까지 좀 출석을 좀 유튜브에다가 채팅 형태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5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